이건 전쟁이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500명의 미국 연방 요원들이 조지아주 한 공장을 급습했어요. 헬리콥터와 장갑차까지 동원한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한국인 316명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발에 체인을 묶인 채 끌려가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죠. 트럼프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굴복할 것이다. 하지만 8일 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72초 텍트타임이 멈춰선 순간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 정지됐습니다. 하루 100만 달러씩 쌓여가는 손실 앞에서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절규가 터져나왔죠. 한글로 빼곡히 적힌 작업 노트 한 권이 미국을 무릎 꿇린 기적 같은 8일간의 기록. 세계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조지아주 엘러벨 배터리 공장 앞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장면 말이죠. 9월 4일 새벽 헬리콥터 소음과 함께 장갑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연방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마약단속국까지 총 500명의 요원들이 투입됐어요. 마치 테러리스트라도 잡으러 온 것 같았죠. 저는 MIT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뒤 이 공장의 기술자문단으로 일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과거 일본 프로젝트에서 배신당한 기억 때문에 아시아 기술진에 대한 불신이 컸거든요.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316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손발에 체인을 묶인 채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이상훈, 김진우 같은 핵심 인력들도 포함돼 있었죠. 드디어 한국의 민낯이 드러났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법 취업이라니 역시 아시아 기업들답다고 냉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과는커녕 비자 발급비를 폭등시키고 관세 폭탄을 예고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었죠. 숙련된 한국 인력들이니 미국에 남아서 우리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라. 이 말이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각국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CNN은 왜 하필 한국인만 겨냥했는가라고 보도했고 BBC는 미국 제조업의 한국 의존도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저 역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공장 운영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니 숨이 막혔거든요. 72초 텍트타임을 유지하던 핵심 라인들, 15% 불량률을 3%까지 낮춘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떠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자로서의 냉정함과 달리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 기술력의 존재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오만한 발언이 역설적으로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가치를 부각시킨 셈이었죠.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체포 사건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어도 공장은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메인 생산 라인 앞에 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전광판에 떠오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동률 0%. 72초마다 정확히 움직여야 하는 텍트 타임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공장이 마비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인들이 더 우수하다. 며칠만 지나면 한국인들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심지어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비자 발급비도 3배로 인상한다고 했죠.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을 가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급하게 물었지만 미국 기술진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이상훈이 총괄하던 배터리 셀 조립 라인부터 김진우가 관리하던 품질 검사 구간까지 모든 것이 마비됐거든요. 조지 브라운 노조 지도자는 처음엔 트럼프와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드디어 외국인들이 사라졌군. 이제 우리 일자리가 돌아올 거야. 브라운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제조업 몰락으로 해고당한 쓰라린 기업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날 손실 50만 달러, 둘째 날 100만 달러. 숫자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계속 강경 발언만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이용해왔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미국을 필요로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직접 라인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MIT에서 배운 이론과 20년간 쌓은 경험을 총동원했죠. 하지만 기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온도 센서 하나만 봐도 그랬습니다. 매뉴얼에는 섭씨 45도로 설정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43.7도에서 최적 성능이 나왔거든요. 이런 미세한 조정값들을 한국 기술자들은 손끝 감각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장은 숫자가 아니라 손끝으로 돌리는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브라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공장도 마을도 끝장이야. 우리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거라고. 브라운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 3,000명의 생계가 이 공장에 달려 있었거든요. 저 역시 계기판 앞에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가동률 0%라는 숫자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이 공장의 심장이었던 거예요. 수천만 달러의 손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인을 몰아내자던 목소리는 이제 한국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어요. 나흘째, 저는 베테랑 기술진 10명과 함께 라인 복구에 나섰습니다. 20년 경력의 짐 윌슨부터 MIT 박사 출신 마크 데이비스까지 미국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못할 리 없잖아. 윌슨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기계는 기계고 공학은 공학이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배치에서 바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불량률이 15%까지 치솟은 거예요. 평소 한국 기술자들이 유지하던 3%와는 천지 차이였죠. 온도 설정을 다시 확인해봐. 제가 지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력 조절, 속도 조정, 모든 걸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불량품만 쏟아져 나왔어요.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설비팀이 제대로 점검을 안 했나? 아니야, 품질 관리팀 기준이 잘못된 거야. 현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매시간 수만 달러가 날아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MIT에서 배운 이론을 총동원해 문제점을 찾아보려 했죠. 온도계를 들고 섭씨 단위로 하나하나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매뉴얼상 45도가 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43.7도에서 43.9도 사이에서만 정상 작동했거든요. 이 0.2도 차이가 불량률을 좌우했습니다. 설마 이런 미세한 차이를. 더 놀라운 건 압력 조절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매뉴얼에 없는 3단계 조절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첫 5분은 높은 압력, 다음 3분은 중간 압력, 마지막 2분은 낮은 압력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식이었죠. 데이비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예술이야. 어떻게 이런 감각을 기를 수 있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1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는 단순히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진우가 남긴 품질 검사 기록을 보니 더욱 경악스러웠어요. 불량품을 찾아내는 기준이 무려 47가지나 됐거든요. 매뉴얼에는 12가지만 나와 있었는데 말이죠. 진동 패턴 0.3초 지연 시 재검사, 표면 광택도 미세 변화 감지 즉시 라인 정지. 이런 세밀한 기록들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국 최고의 기술진들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불량률 15%를 10%로 낮추는 게 한계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3%와는 비교도 안 됐죠. 현장 직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장은 숫자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돌리는 거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공학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감각과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들 없이는 이 공장을 정상 가동시킬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공장이 마비된 지 일주일째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박유진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입니다. 박 차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거 유학 시절 한국인이 차별받는 모습을 목격하며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였거든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더욱 냉랭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그룹도 조지아주 확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죠. 한국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LG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CNN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건방지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일주일 동안 공장 현실을 목격한 뒤였거든요. 한국 여론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미국 애노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에서는 다시는 미국에 가지 말자는 여론이 70%를 넘어섰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미국 근무를 선호하던 기술진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곳에 왜 가야 하나요? 한 엔지니어의 인터뷰가 방송을 탔습니다. 손발에 체인을 묶인 채 끌려가는 동료들을 본 충격이 컸던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도 미국 파견 근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 투자 유치도 중단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외교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죠. 70년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어요. 예전처럼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맞서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굴복할 것이다. 그들이 더 필요로 하는 쪽은 우리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조지아주 지사가 백악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하루 손실 100만 달러, 지역 경제 마비, 실업률 급증 우려까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투자 중단, 기술진 철수, 신규 프로젝트 보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정말 떠난다면 미국은 끝장이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을의 위치가 아니라 갑의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늦게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텅 빈 라인들, 멈춰선 기계들, 쌓여가는 손실 보고서들. 이 모든 게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냉소적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에겐 미국 말고도 선택지가 많았으니까요. 공장 마비 10일째,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코카콜라 조지아 공장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저희 자동화 라인도 멈춥니다. 코카콜라 관계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배터리가 그들의 생산 설비의 핵심 부품이었거든요. UPS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 지게차용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서 택배 배송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 손실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늘어났죠. 더 충격적인 건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연락이었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까지 우리 공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흔들리면 그들의 생산 계획도 틀어지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관세를 30%에서 50%로 올리고 비자 발급비는 10배로 인상하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월스트리트가 요동쳤어요. 우리 공장과 관련된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빅3 자동차 회사 CEO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전기차 전환이 불가능하다. 실리콘밸리 대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애플 CEO는 공급망 다각화에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했죠. 저는 그 순간 학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 쌓아온 공학적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공식 의사를 밝혔어요. MIT 출신 기술자문관이 직접 나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공화당은 반미 세력이라고 비난했지만 민주당은 현실적 목소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산업계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미국산 공회의소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미제조업협회도 동참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노동조합들의 변화였어요.
초기에 한국인 추방을 외치던 조지 브라운조차 이제는 정반대 입장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와야 우리 일자리도 살아난다. 브라운이 기자회견에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3,000명 조합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전역에서 한국 없인 불가능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정치는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한국 기술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다. 정치적 자존심보다 기술적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도미노 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조지아주 실업률이 급상승했고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생산 차질을 겪었어요. 저는 밤마다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은 절규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모순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자들의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미국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마비 12일째, 저는 우연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훈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 3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표지에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전부 한국어였지만 중간중간 영어 기술 용어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한국어 번역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전문 용어들은 번역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애틀랜타 조지아텍 대학의 한국인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김 교수가 첫 페이지를 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업 기록이 아니에요. 완전한 공정 매뉴얼입니다. 이상훈의 노트에는 배터리 셀 조립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었어요. 온도 변화 0.1도까지, 압력 조절 0.01기압까지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김진우의 품질 관리 노트였어요. 불량품을 찾아내는 기준이 무려 73가지나 기록돼 있었거든요. 매뉴얼의 12가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동 패턴 0.2초 지연 시 즉시 라인 정지, 표면 광택도 95% 이하 시 재검사. 이런 미세한 기준들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계절별, 습도별 조정값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워 그 노트들을 분석했습니다. 20년간 공학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내 연구보다 이 기록이 더 정밀하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1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학술 논문보다 실용적이었거든요. 특히 감동받은 부분은 동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신입 직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는 빨간 펜으로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고 위험한 공정에는 안전수칙이 반복해서 강조돼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업 지침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기술진들과 함께 한글 기록을 영어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점차 놀라움을 표했어요. 이 온도 조절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야. 윌슨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훈이 개발한 3단계 압력 조절 방식은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이었어요. 김진우의 검사 기준을 적용하자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안으로는 정상으로 보이던 제품들 중 30%가 실제로는 미세한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간의 치열한 분석 끝에 저희는 마침내 라인 일부를 재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불량률도 15%에서 7%로 대폭 감소했어요. 재가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한국 친구들 덕분이야. 브라운이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글로 남겨진 이 기록들이 미국 공장을 살리는 열쇠였다는 걸 말이죠. 한국 기술자들의 정성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자료였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존경과 경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라인 부분 재가동 성공 이틀 뒤, 저는 워싱턴 의회 청문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제 증언이 이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청문회장은 완전히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반이민 정책 강화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첨단 제조업 보호를 외쳤어요. 70년 동맹국을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박유진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그가 던진 한마디는 파장이 컸습니다. 사과 없는 대화는 없습니다. 이 발언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어요. 한국이 더 이상 굽히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공화당 톰슨 의원이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퍼 박사,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인들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순간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님,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1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저는 이상훈과 김진우의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기록들 덕분에 저희 공장이 부분 재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도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어요. 더욱 극적인 순간은 박유진 차관이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우리 국민에게 가한 모욕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박 차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과거 유학 시절의 차별 경험이 그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트럼프는 즉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국이 배은망덕하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반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정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즉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의회도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하원에서는 한국 사과 촉구 결의안과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발의됐어요. 저는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증언했지만 그것이 미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48%, 사과할 필요 없다 52%로 미국 국민들도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밤늦게 호텔에서 뉴스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70년 동맹이 이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동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당당함이 결국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봤어요. 청문회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한국 기술자 복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엘러벨 마을 주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친구들 돌아와 피켓을 들었어요. 에이미 같은 소상공인들이 앞장섰죠. 공장이 멈추면 우리 마을도 죽어요. 에이미가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절규했습니다. 식당, 마트, 주유소까지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조지 브라운이 이끄는 노조도 전면적으로 지지했습니다. 3,000명 조합원들이 한국 기술자 환영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언론들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외국인 특혜 반대를 외치던 린다, 쿠퍼조차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쿠퍼가 자신의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꾼 거였죠. 심지어 마이클 에반스 상원의원도 태도를 선회했습니다. 처음엔 트럼프 편에 섰던 그가 갑자기 관계 정상화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구 압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완고했어요.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 한국이 먼저 굴복할 것이다. 오히려 관세를 7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 발급비도 15배 인상한다고 했죠.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의지였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상훈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읽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번역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 동료들과 함께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지만 기술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체포당하면서도 미국을 원망하지 않고 협력을 꿈꾸던 한국 기술자의 마음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노트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훈의 철학과 마음가짐이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도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BBC는 한국 기술이 글로벌 산업의 핵심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한국 없는 미래는 불가능이라는 특집을 냈습니다. 심지어 독일,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버린 인재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였죠. 공장은 여전히 완전 가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분 재가동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의 인식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문구가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공장을 둘러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트럼프의 고집 때문에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한국의 진짜 가치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기술과 철학이 결국 미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한 나라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켜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체포당하면서도 미국을 원망하지 않고 함께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적어둔 이상훈 씨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차갑게 식어가던 동맹의 마음을 다시 녹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온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나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가끔 뉴스에서 어려운 이야기들만 들릴 때가 있어도 이런 순간만큼은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가슴 따뜻해지는 우리나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